내 이름은 카와타 유메코. 우리 집은 자동차 판매점을 하고 있다. 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제멋대로인 성격이라 늘 문제만 일으키고 다녔다. 부모님이 항상 타일렀지만 오빠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다. 나도 어릴 때부터 오빠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오빠 하지 마. 시끄러. 나 탈 거니까 저리 비켜. 야, 어떠냐? 밀지 마. 무서워. 그때 날 도와준 건 소꿉친구 유키오였다. 하지 마, 코우지 형. 시끄러, 유키야. 난 학원 갈 시간이다. 너네 같은 바보들이랑 놀 시간 없거든. 이런 오빠였지만 어른이 되면 가업인 자동차 판매점을 이을 거라고 어릴 때부터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오빠는 비싼 학원에도 다녔다. 한편 나는 미안해. 코우지 학원비 때문에 너 학원 보내줄 돈이 없다. 우리도 예전에는 단골이 많았는데 요즘은 차도 안 팔려서 수입도 적단다. 우리 자동차 판매점은 할아버지 때부터 구청과 근처 회사에 차를 판매하고 자동차 검사도 했던 지역 밀착형 회사였다. 오래된 단골 손님 덕분에 전에는 어떻게든 운영을 해왔는데 점점 매출이 떨어져 부모님은 회사를 닫을까 고민할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오빠에게 회사를 있게 하려는 이유가 있었다. 그건 오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엄마, 아빠, 회사는 내가 이을 테니까 걱정 마. 그래서 학원에도 열심히 다닌 거잖아.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려워. 그냥 취직하는 게 나을걸? 내가 사장님이 돼서 성공하면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게. 우리는 오빠의 말을 믿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오빠를 위해 학원비를 냈다. 그리고 난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선생님께 질문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물론 피아노 같은 것도 못 배웠다. 제멋대로인 오빠였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그 후 오빠는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합격했다. 학교가 멀지 않아서 나랑 부모님은 오빠가 집에서 학교를 다닐 줄 알았지만 고3 때 오빠가 갑자기 경영 공부하려면 여기가 좋대. 나 여기 가고 싶어. 오빠가 보여준 대학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오빠는 자취를 하고 싶다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집세와 별개로 매달 10만 엔을 보내달라고 했다. 오빠의 학비로 우리 집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지만 4년 후면 내가 회사를 이을 거야. 할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대학 진학을 허락했다. 한편 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학비가 싼 공립학교로 갔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다니려고 했다. 솔직히 나랑 오빠는 대우가 너무 달랐지만 오빠가 짊어질 책임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빠가 대학교 4학년 때 사건이 일어났다. 오빠, 회사를 안 있겠다니 무슨 말이야? 나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공부하고 알았어. 그딴 회사 이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난 천재라니까. 무슨 말이야? 오빠가 회사를 잇는다고 해서 부모님이랑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보내준 용돈 덕분에 난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냈지. 술이랑 옷 사는데 다 썼지만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을 노는데 다 썼어? 노는 데라니 인맥 쌓는 거지. 덕분에 대학 선배 연줄로 좋은 회사도 소개받았다고. 소개받았다고? 오빠 설마 회사 취직한 거야? 난 돈 들인 만큼 유능해졌거든. 공립이나 나온 너랑 다르게. 오빠 진짜 너무하다. 나는 취직해서 여기에 살 거야. 그딴 쓰레기 회사 이어봤자 아무런 득도 없거든. 쓰레기라니. 그렇게 그 회사가 좋으면 네가 있던가. 곧바로 도산에서 빚더미에 앉겠지만. 오빠는 내 연락처를 차단했고 졸업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오빠의 배신을 알고 낙담한 부모님은 정말 미안하다며 울면서 나한테 고개를 숙였고 난 오빠를 향한 분노가 끓었다. 역시 우리 대에서 이 회사를 정리해야겠어. 그래. 잠깐만, 내가 회사를 이을게. 무슨 말이니 유메코? 엄만 오빠한테 분하지도 않아? 유메코, 오빠 학비 때문에 네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 더 이상은. 나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회사가 없어지는 게 더 싫어. 난 오빠처럼 돈을 들여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오빠처럼 배신하진 않을 거야. 엄마 아빠를 배신한 그놈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를 잇기 위해 경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서 2시간 걸리는 국립대에 다니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오빠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려서 집에는 내 교육에 쓸 돈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합격한 뒤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받았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평일에는 알바, 심야에는 공부를 했다.
휴일은 경영 공부를 위해 집에서 일을 도왔다. 하지만 우리도 곧 졸업이네. 유메코는 부모님 회사를 이을 거야? 여전히 사이좋게 지내는 내 소꿉친구 유키오가 마침 우리 회사에 놀러 온 날이었다. 그게 있지. 나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뭐? 그럼 이 회사는? 그건 내가 말을 이으려던 순간이었다. 뭐야? 오랜만에 왔더니 너도 엄마 아빠를 배신하려고 했구나? 오빠! 코우지 형! 그때 콧배기도 안 보이던 오빠가 돌아왔다. 너도 결국 이 회사를 버리는구나? 아니거든? 회사를 잇기 위해서 아빠 지인 회사에서 경험을 쌓으려는 거야. 그건 그냥 아빠한테 회사 소개나 받으려는 핑계잖아. 너같이 덜 떨어진 애는 혼자서 취직도 못할 테니까. 그런 말 마세요. 유메코는 국립대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까지 했어요. 넌 누구야?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유키오예요. 아, 그 울보? 너 아직도 얘 따라다니냐? 너도 수고가 많다.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유메코를 욕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형이 버려놓고 도망간 일들 때문이잖아요. 생판 남이 뭘 한다고 떠들어. 결국 오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부모님께 오빠가 돌아온 이유를 물었는데 돈을 뜯으려고 왔다고 한다. 오빠는 대학 때 사치하는 습관이 들어서 돈에 쪼들려 산다고 한다. 진짜 답 없는 인간이다. 물론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화가 난 오빠는 2번 다시 집에 오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아빠 지인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에 몰두했다. 5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회사의 에이스가 됐고 사장님도 놓치기 아까울 정도로 충분히 성장했다며 칭찬을 해주셨다. 사장님 아래서 업무 방식과 경영 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전수받았다. 우리 부모님은 컴퓨터를 잘 모르셔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요즘은 고객 확보를 위해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했다. 그리고 기울어가는 회사를 다시 세우려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경영자의 얘기를 들으며 타겟책을 모색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회사를 이은 내가 첫 번째로 한 것은 홈페이지를 제작해 중고차 판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을 시작한 것이었다. 전에는 회사 홍보 사이트도 없이 소개 사이트에 회사를 홍보하지 않아서 신규 고객이 거의 없었다. 새 차를 산 손님의 차를 값싸게 구매해 중고차로 판매할 때도 홍보 방식을 더욱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는 이 근방 손님들을 중심으로 경영해 왔는데 전국 각지 사람들이 쉽게 예약할 수 있으면 단골 손님들한테 소홀해지지 않겠니? 엄마, 나는 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전혀 없어. 무슨 뜻이니? 우선은 오히려 지역 밀착형으로 회사를 경영할 거야. 나는 어리둥절해하는 부모님께 고객 리스트를 받아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5년간의 배움 중 한 가지는 우리같이 작은 회사는 지역 밀착형 경영과 대기업에 없는 세심한 서비스로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단 거였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고령화된 시골 지역이라서 최근에는 단골 손님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난 바로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 나는 손님들에게 편지를 붙였다. 시니어 자동차 교체 캠페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화를 통한 출장 판매도 적어뒀다. 단골 손님과 부모님의 인연 덕분에 홍보 한 번으로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가서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자 예상대로 손님들은 차는 필요하지만 나이 때문에 지금껏 쓰던 차를 타기 힘들다고 했다. 타고 싶어도 가족들이 교통사고 뉴스를 보고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고 막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시골에서 차는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다. 결국 자기 대신에 며느리가 운전해야 돼서 종종 부부싸움이 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손님을 대상으로 급발진 방지 시스템이 탑재된 차를 소개해 낮은 사고율을 설명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타지 않으시는 차를 높은 값에 사고 싶습니다. 혹시 제시 금액이 걱정되신다면 다른 회사도 검토한 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에이, 지금껏 신세 많이 줬는데 굳게 믿고 있죠. 이제 며느리 걱정도 덜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는 상태 좋은 차를 구입하고 새 차를 판매할 수 있었다. 물론 손님 중에는 면허를 반납해야 하지만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는 부모님이 나서서 반납을 설득해주기도 했는데 그게 좋은 평판을 얻어서 손님도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구입한 중고차는 정비 후 새 주인에게 보내졌다. 고령자 특화 전략으로 매출도 올랐고 좋은 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나서 중고차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그러던 어느 날 유메코, 큰일이야. 중국인 손님이 왔는데 말이 안 통해. 중국인? 사실 이 근방은 집값이 저렴해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
자동차를 사려면 복잡한 서류가 필요해서 간단한 회화로는 소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빠랑 나는 공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 순간 무슨 일이죠? 유키오! 마침 가게에 온 유키오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유메코, 이분은 이 차를 사고 싶대. 면허증이랑 필요한 서류도 전부 가지고 왔다는데 어떡할래? 외국인 손님을 응대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우선 손님이 희망하는 차를 예약해두고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오늘 확인해 볼 테니 다음날 다시 와달라고 했다. 유키오, 중국어 할 수 있어? 대학에서 조금 배웠어. 일할 때도 쓰거든. 사실 유키오는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중국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유키오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유키오, 우리랑 같이 일할래? 사실 요즘 매출이 많이 늘어서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다. 월급은 지금 받는 회사에서 받는 것보단 적겠지만 매출이 더 오르면 꼭 인상해줄게. 그러려고 왔어. 뭐?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실은 내가 유키오의 실력을 알아보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거든. 맞아. 정말로? 지금 일하는 회사 꽤 크잖아. 사실 가족 경영 회사라서 승진하기가 어렵거든. 차라리 급성장 중인 유메코네 회사에서 실적을 쌓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착한 유키오는 내가 곤란한 걸 알고 달려와 준 거다. 잘 부탁할게. 나도. 이렇게 우수한 영업사원 덕에 성공적으로 판로를 확장했다. 그 후로는 TV 취재도 와서 우리 회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렇게 모든 게 다 순조로울 것 같았는데 또 그 녀석한테 연락이 왔다. 예, 오랜만이다 유메코. 무슨 용건이야? 약속대로 내가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회사 얘기를 들은 오빠가 우리 회사를 뺏으려고 연락을 한 것이었다. 웃기지 마.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키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원래 그 회사 후계자는 나였어. 잠깐 너한테 양보해준 것뿐이야. 당장 사장 자리에서 내려와. 오빠는 이미 회사를 버렸잖아. 그런 태도를 취해서 되겠어? 내가 사장 돼서 너 해고하면 어떡하게? 어떻게 지금 사장이 될 생각을 해?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하지. 나 사장 시키려고 부모님이 돈을 엄청 들였잖아. 돈 뜯으려다 쫓겨난 거 기억 안 나? 그건 자기 사장한테 사회 공부를 시키려는 부모님의 큰 뜻이지.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사자가 절벽에서 새끼를 미는 것처럼 못 배워먹은 너는 모르겠지만. 오빠는 자신만만했지만 배신을 당한 부모님이 그 말에 납득할 리가 없었다.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꾸자. 웃기지 마. 너 대신 유메코가 우리 회사를 위해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돈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장 자리까지 넘봐? 부끄러운 줄 알아. 우리는 이제 너 같은 놈 몰라. 오빠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지만 부모님은 단호하셨다. 젠장, 두고 봐. 본때를 보여줄 거야. 오빠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고 이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빠는 터무니없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니네 회사 큰일 났다. 정확히 말하면 네가 나한테 뺏은 회사지? 이게 뭐야? 회사가 엉망이잖아. 엄마 아빠도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갖지 못하면 부셔버리겠어. 꼴 좋다. 저기 오빠, 실은 그게... 지금 사과해봤자 늦었어. 내가 니네 회사 망하게 할 거야. 거기 우리 회사 아니야. 뭐라고? 우리 회사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는 규모가 커져서 이전했거든. 그래서 지금 거기는 다른 회사야. 뭐라고? 참고로 그 회사 사장은 유키오야. 유키오가 사장이라고? 회사가 많이 커졌거든. 분사에서 사장을 맡아달라고 했어. 아주 난리를 쳐놨네. 얼마 전에 리모델링도 했는데 이래서 한동안은 회사 문도 못 열겠어. 다 니네 탓이야. 나 모른다고. 그냥 돈만 좀 들겠지 뭐. 돈? 돈이 왜 들어? 남의 걸 부셨으니까 변상해야지. 난 가족이잖아. 그래 뭐 가족 싸움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지만 근데 그 회사는 유키오네 회사라고 그랬잖아. 유키오가 고소하면 오빠는 범죄자야. 기물 파손에 불법 침입까지 적용되겠다. 유키오 완전 화났어. 벌써 경찰에 신고했대. 뭐? 잠깐만, 제정신이야?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부모님을 제멋대로 이용하고 배신한 주제에 상황이 좋아졌다고 냉큼 돌아와서는 거절당했다고 난동이나 부리고 부모님은 너랑 영 끊을 거래. 나도 이제 너 같은 오빠는 없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 거야. 무슨 정신연령이 유치원생이야? 투정벌해봤자 징그럽기만 하거든? 나 좀 봐주라. 너랑 나는 이제 남이야.
그럼 사장 말고 관리직이라도 시켜줘. 나도 너처럼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거든.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뭐래? 무능한 만년 실적 꼴찌 주제? 잠꼬대? 뭐? 저번에 너한테 전화 왔을 때 좀 알아봤거든? 일도 못하고 경비 부정 청구에 후배들한테 뒤처지기나 하고 지금은 해고당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돈 뜯으러 온 거 보니 빚도 있는 거지? 잘 알고 있네. 역시 내 동생 날 닮아서 똑똑해. 너 닮았으면 회사는 폭삭 망했을걸?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오빠는 서둘러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도착한 경찰한테 체포당했다. 조사받을 때도 오빠는 회사가 이전될 줄 몰랐다고. 이런 변명만 늘어났지만 몰랐다고 해도 기물을 파손하면 당연히 범죄지. 한마디 들었다고 한다. 오빠가 다니던 회사도 이 일을 계기로 오빠를 해고했다. 원래도 빚이 있었던 오빠는 설상가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했다고 한다. 초범이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지만 빚 때문에 앞으로 밤낮 없이 일해야 될 거다. 우리를 찾아와봤자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억지로 들어오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편지를 보냈다. 저번에 한번 큰 코 다쳐서 아마 별일은 없을 것 같다. 그 후 사업은 순조로웠고 나랑 유키오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저기 유메쿠 좋아하는 사람 있어? 갑자기 뭐야 유키오? 아니 그게 혹시 없으면 나랑. 어? 난 진심이야. 일도 잘하고 똑 부러지는 유키오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얼버무리고 도망가 버렸다. 어떡하지? 유키오의 진지한 고백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회사 경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지만 뭐 나쁘지만도 않은 것 같다. 내 이름은 히라마츠 쇼타. 23살 1년차 직장인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다니고 있는 엄청난 악덕 기업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경력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 컴퓨터 관련 능력을 습득하고 그 결과 시스템 엔지니어로 거듭났답니다. 힘든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열심히 경험을 쌓아서 유능한 인재가 되리라는 야망을 품고 입사했죠. 하지만 시스템 엔지니어의 일상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우선 첫 출근 날부터 야근을 해서 9시에 퇴근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일찍 퇴근한 편이라서 선배들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죠. 납기일에 임박한 기간, 이른바 데스매치라고 불리는 상황이 되면 휴일 출근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먹고 자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일의 강도는 상당히 높았지만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저는 엔지니어 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죠.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건 바로 뭐? 퇴근한다고? 아직 일이 산더미인데? 결혼기념일이 뭐 대수야. 그딴 것보다 회사 일이 훨씬 중요하지. 저희 부서의 부장님인 나가노 씨의 존재였어요. 올해 50살로 베테랑 엔지니어죠. 일도 잘하는 유능한 부장님이긴 한데 이거 다 할 때까지 못 갈 줄 알아. 아직도 안 끝났어? 이 쓸모없는 놈. 일하기 싫으면 회사 때려쳐. 아무렇지 않게 이런 폭언을 쏟아냅니다. 나가노 부장은 융통성 없는 꼰대 중에 꼰대였죠. 원래 엔지니어 일은 묵묵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부서지만 우리 부서는 늘 부장의 호통 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직원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갑니다. 나가노 부장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입사하고 1년 정도 됐을 무렵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어찌저찌 저희 회사 일에 완벽히 적응했어요. 그날은 데스매치 기간이라 휴일 없이 회사에만 틀어박혀서 일만 했죠. 그 후 겨우 일을 끝내고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서 다른 직장인들은 출근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그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죠. 밤새 일하고 이 시간에 퇴근한 거니까요. 전철을 타고 역에서 내려서 몇 분만 더 걸으면 집이었어요. 이제 하루 종일 쉴 생각에 들떠서 마음이 많이 풀어졌었나 봐요. 솔직히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겨우 걷고 있었죠. 그리고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 평소라면 무의식적으로 확인을 했겠지만 그날 저는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봐! 뭐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지 뭐예요? 거기다 평소에 그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하필 이럴 때만 정면으로 달려오는 차에 치이고 말았어요. 머리를 다쳐서 눈앞이 캄캄해졌죠. 여기는... 눈을 뜨니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목숨은 겨우 건진 모양이었지만 뭐? 다리를 다쳤다고?
네, 아까 회사에 연락했는데 부장님이 외출 중이셔서 연락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진짜? 하필이면 바빠 죽을 것 같을 때 다치다니. 제정신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어디 다쳤다고? 오른쪽 다리요. 전치 2개월이라 2주 정도 입원해야 한답니다. 뭐? 입원? 아주 호들갑을 떠는구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사가 2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잠시 회사를 쉬어도 괜찮을까요? 다들 바빠서 죽어나가는데 발자 한번 좋다. 정말 죄송합니다. 메시지에서 말한 것처럼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저는 오른쪽 다리가 복합 골절된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후유증은 없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2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됐답니다. 입원이라고 하면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으니 좋지 않나 싶겠지만 한창 바쁠 때 출근을 하지 못해서 제 머릿속은 온통 죄책감뿐이었죠. 지금쯤 다들 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빠진 탓에 업무가 더욱 가중됐을 테죠. 그런 생각만으로도 다친 다리보다 위가 더 아팠어요. 그러던 중에 의외의 인물이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괜찮나? 평소에는 엄격하셔도 이럴 때는 내 걱정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작은 감동을 느낀 건 한순간뿐이었어요. 어디 보자. 이 정도면 괜찮겠는걸. 내가 좋은 거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며 부장님이 저한테 건넨 건 병문안 과일 바구니 같은 게 아니었어요. 자, 이게 있으면 일할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부하를 서포트 해주는 게 상사의 역할이잖아. 부장님이 가져오신 건 회사 비품인 노트북이었어요. 요컨대 병원에서까지 일을 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시키는 대로 병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상사 명령이라서 거역할 수 없기도 했지만 스스로 죄책감을 덜 수 있어서 고맙게까지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병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계속 두드렸죠.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한 환자 같았을 거예요. 병실에서 노트북을 쓰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되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제가 일을 하는 걸 발견했는지 간호사한테 한마디 듣고 말았어요. 환자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걷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장님에 비하면 간호사가 훨씬 상냥했어요. 혼이 나도 금세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제 옆에 환자가 새로 들어왔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 환자는 발랄한 성격에 얼굴도 예뻤고 30대 전후 정도로 보였어요. 저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다리 골절이라고 했어요. 아니, 회사 계단에서 넘어졌지 뭐예요? 그걸로 골절이라니 나이 먹는 게 서럽다니까요. 그렇군요. 서로 운이 나빴네요. 제 이름은 야마모토 나루미예요. 잘 부탁드려요, 이웃분. 저는 히라마츠 쇼타예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여자랑 얘기할 기회는 거의 없지만 밝은 야마모토 씨 덕에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렇게 같은 병실에서 지낸 지 이틀이 지났을 무렵 또 간호사한테 한마디를 들었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안정을 취해야 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혼이 나면 일을 잠시 멈춰야 돼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러자 옆에 있던 야마모토 씨가 입을 열었어요. 한 소리 들으셨네요? 그럼 저랑 잠깐 외출할래요? 기분 전환이나 해요. 그렇게 권유해줘서 야마모토 씨와 함께 병원 정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수다 떨다가 저희 회사 얘기가 나왔어요. 묵묵히 제 얘기를 듣던 야마모토 씨는 입원 중에 일을 하라고? 상사가 시킨 거예요? 믿을 수가 없네. 제 얘기에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역시 저희 회사는 이상할지도 모른다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죠. 바빠서 회사가 이상한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원한 지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깜빡했던 일이 떠올라 부장님께 연락을 했어요. 부장님, 잠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 지금 제 근무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뭐라는 거야? 단축 근무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시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지금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통상 근무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당연한 거 아니야? 거기서 탱자탱자 하는데 통상 근무로 취급되겠냐? 네, 역시 그렇겠죠? 그럼 어떤 형태로 취급되는 건가요? 뭘 어떻게 취급돼? 그냥 휴가로 처리됐지. 네? 뻔뻔하긴. 회사랑 동료들한테 민폐란 민폐는 다 끼쳐놓고 그 입에서 지금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냐?
그 정도 일은 무상으로 해주는 게 당연하지. 참고로 유급 휴가도 인정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요컨대 저는 10일 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봉사활동이나 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요? 이 일을 계기로 여태껏 쌓아놨던 게 폭발하고 말았어요. 지금껏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일이 너무 괴로웠어요. 분명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마주하는 것조차 괴로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젠장. 그러자 옆에 있던 야마모토 씨가 말을 걸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방금 들은 얘기와 제 심정을 숨김없이 얘기했어요. 야마모토 씨는 묵묵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 회사 그냥 그만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저도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건 퇴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승부욕이 발동한 저는 그래도 너무 분하잖아요. 지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서 도망치는 게 한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야마모토 씨는 단호히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도망은 무슨? 쇼타 씨가 회사를 버리는 거지? 회사를 버린다니, 전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야마모토 씨는 말을 이었죠. 쇼타 씨만큼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인재를 소홀히 하는 회사는 그냥 뻥 차버려. 걱정 마. 쇼타 씨 같은 인재를 원하는 회사는 세상에 널렸으니까. 저는 야마모토 씨의 말을 듣고 큰 충격과 동시에 기쁨을 느꼈어요. 여태까지 부장님과 선배한테 이런 칭찬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 쓸모없는 놈, 왜 이리 느려 터졌어? 쓰레기 같은 자식. 이런 폭언은 일상 다반사였고 제가 일을 잘 해내도 그건 부장이나 선배의 공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이래서는 아무리 좋아했던 일도 싫어지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감을 잃고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야마모토 씨는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어이,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오후까지 그 일 다 하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검사가 있어서요. 변명은 쥐가 치우고 당장 해. 아니요, 안 할 겁니다. 이제 봉사활동은 진저리가 나거든요. 뭐? 너 진짜 제정신이야? 민폐랑 민폐는 다 끼치고 감히 직무유기를 해? 임금으로 쳐주지도 않는데 직무가 아니죠. 이게 지금 생떼를 부려? 일하기 싫으면 회사 때려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퇴직서는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퇴원하면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저는 부장님께 퇴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말대로 회사를 버리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몇 시간 후, 야! 감히 누구 마음대로 그만둬! 부장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병실에 들이닥친 겁니다. 이럴 때 회사를 나가? 무책임한 것도 정도가 있지? 지금껏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넌 다른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일걸? 이렇게 호통치면서 퇴직을 철회하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솔직히 부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철회할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야마모토 씨가 해줬던 조언을 따랐어요. 죄송합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퇴직하겠습니다. 전 생각 안 바꿔요. 바로 그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조언이었죠. 계속 반복하면 상대방도 체념할 테니까요. 하지만 부장님은 굽히기는커녕 목에 핏대를 더 세웠는데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 줄이야. 옆에 있던 야마모토 씨가 끼어들었어요. 뭐라고? 당신은 뭐야? 상관없는 사람은 빠지지 그래? 그 말만 보면 옳은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야마모토 씨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마모토 씨는 명함을 꺼내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모니로봇 상사 IT 부문 매니저인 야마모토 나룸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부장님의 안색이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모니로봇 상사의 매니저? 아이고 이거 참,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부장님은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식은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럴만도 하죠. 모니로봇 상사는 우리 거래처 중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니까요. 저희 회사는 모니로봇 상사에서 많은 일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 그곳의 IT 부문은 저희 회사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서라서 그곳의 매니저 정도 된다면 우리 회사의 부장급도 좀처럼 만나기 힘든 윗사람이거든요. 야마모토 씨는 차분히 말했어요. 귀사와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기업과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해도 괜찮을지 솔직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금 IT 부문 전 영역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래처 기업도 검토하고 있던 참이거든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친절한 웃음이 느껴지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죠.
온화한 어투였지만 앞으로 당신들한테 일감을 하나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 말에 부장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미 제 퇴직은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나중에 회사 중역들과 함께 사죄를 하러 갈 게 분명했지만 단순한 사죄로는 해결되지 않을 게 뻔했죠. 저희 회사는 근본적으로 바깥에서 보든 안에서 보든 문제가 산더미였으니까요. 고소하면 100% 승소할 정도로 갑질이 심각했기 때문에 인연을 계속 이어가봤자 좋을 것도 없을 테죠. 야마모토 씨, 정말로 감사합니다. 신은 노력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법. 쇼타 씨에게 도움이 됐다니 이번도 나쁘지 않네. 그리고 몇 주 후 전 동료에게 전해 들었는데 야마모토 씨 말대로 거래가 중단되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네요. 사실 거래처 하나 잃는다고 큰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테지만 모니로봇에서 받는 일감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모니로봇과 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업계에 금세 알려져 우리 회사의 신뢰는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저보다 먼저 퇴직해서 다른 기업에 다니고 있던 동료들은 계약 파기건에 더해 회사의 악행을 SNS에 폭로했죠. 결국 회사는 고작 반년 만에 도산하게 됐답니다. 참고로 부장님은 이번 일로 강등 처분에 연봉 삭감을 받고 자청까지 당했다네요. 요즘 말로 월급이나 루팡하는 신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했을 때 아내는 집을 나갔고 자랑스러운 자가도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네요. 지인들과 예전 거래처에 부탁해서 재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악평이 자자한 지금 같은 업계에 발을 들이긴 불가능할 테죠. 다른 회사로 이직한 예전 동료한테 우리 회사에 울면서 찾아왔는데 운전박대해줬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속이 뻥 뚫린 듯 했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저랑 부장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죠. 부장님! 이런! 부장은 역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절 보고 어색했는지 창고로 뛰쳐들어가더라고요. 예전 부장이 지금은 편의점 알바라니. 물론 편의점은 생활에 꼭 필요하고 알바도 어엿한 일이지만 추락했다는 인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꼴 좋군요. 참고로 지금 저는 모니로봇 상사 IT 부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실은 퇴직서를 보내기 전에 야마모토 씨한테 스카우트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부장한테 퇴직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죠. 야마모토 씨의 개혁으로 직원들의 처우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높은 만족을 느끼며 일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불가사의가 하나 있는데 저기 야마모토 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젊어 보여도 대기업 매니저라면 분명히 30대는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뭐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회사에서 근면 성실히 일할 겁니다. 내 이름은 호리우치 토모요. 27살 직장인. 오늘은 나와 시누이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할까 해요. 우리 가족은 저랑 부모님과 오빠인 아츠시, 맞벌이였던 부모님 대신 오빠가 저를 돌봐줘서 우리 남매 사이는 좋았어요. 나 남친 안 생기는 건 다 오빠 탓이야. 오빠 때문에 보는 눈이 높아졌잖아. 오빠 좋다는 말 돌려서 하니? 너도 이제 오빠한테 독립해야지. 사춘기에도 이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사실 오빠는 동생인 제가 봐도 잘생겼고 다정한 성격이라 오빠 여자친구가 되는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건 어른이 된 지금도 변함없어요. 지금은 각자 사회에 나와 독립했지만 연락은 자주 하고 지낸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오빠는 여전히 다정해요. 오빠는 대기업에 다니는 데다가 옷차림도 고급스러워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오빠를 아는 친구들은 자주 너네 오빠 여친 있어? 나 소개해줘. 식사 자리 좀 만들어줘. 이런 연락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2년 전부터 오빠는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런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답니다. 그럼 여친이랑 헤어지면 알려줘? 그래도 이렇게 끈질기다니. 우리 오빠지만 무섭다니까요. 대체 여자를 몇 명이나 올린 건지. 어느 날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토모요, 시간 괜찮아?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웬일이야? 좋은 소식이니까 걱정 마. 나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로? 응, 사실이야. 축하해. 여친 좀 소개시켜달랬더니 보여주지도 않길래 여친이랑 헤어진 줄 알았잖아. 그냥 좀 부끄러워서 그랬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잘 만나고 있어. 근데 결혼하려면 나한테도 꼭 보여줘야 돼? 물론이지. 다음 달에 본가에 인사하러 갈 거니까 그때 집에 있어. 오빠가 기쁜 소식을 들려줬어요.
드디어 오빠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에서 해방돼서 기쁘기도 했죠. 무엇보다 오빠의 여친을 만날 수 있다니. 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말했던 대로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저도 본가에 돌아와 두 사람을 맞이했는데 안녕하세요. 에미코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의 여자친구 에미코 씨는 오빠랑 동갑이고 엄청 예쁜 분이었어요. 말씨도 상냥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완전 호감이었죠. 부모님도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는 옆에서 앉아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에미코 씨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보기 싫은 걸 본 것 같은 표정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아니었나 봅니다. 오빠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의심이 들었죠. 토모요, 미안해, 부탁할 게 있어. 뭔데? 결혼식 준비 말이야. 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데 지금 일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거든. 뭐? 아내한테만 맡기면 안 되지.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에미코 혼자 준비 중인데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관여해도 괜찮아? 그럼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우리 동생 갖고 싶은 거 다 말해. 그 말 무르기 없기다. 그럼 당연하지. 그럼 나도 열심히 도와줄게. 고마워. 에미코한테도 얘기해둘게. 결혼식 준비가 힘든 건 미혼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오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와줄 수야 있지만 부탁을 받고 오빠와 에미코 씨가 사는 집에 갔더니 안녕하세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래. 에미코 씨가 엄청 쌀쌀맞게 절 맞이했어요. 오빠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죠.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더니 우선 청첩장 수신인 좀 써줘. 목록은 저기 있어. 그리고 멀리 오는 하객들 숙박시설 픽업이랑 사진작가 예약이랑 이렇게 정신없이 지시를 해댔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힘들게 일하는 동안 에미코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통화하거나 핸드폰을 만질 뿐이었죠. 가끔 제가 일하는 걸 보러 와서는 아직 안 끝났어? 느려 터졌네. 죄송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매몰차게 굴었죠. 하지만 일을 끝낸 오빠가 집에 돌아왔더니 다녀왔어. 어서 와요. 일 수고 많았어요. 동생이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둘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중인격인가 싶을 정도로 딴 사람이 됐어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 오빠는 사람은 참 좋은데 여자 보는 눈은 없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역대 여자친구들도 솔직히 비호감인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오빠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도 별로인 여자들 뿐이라 제가 사전에 차단시키곤 했었죠. 이번에도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오빠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오빠네 집에 다니며 결혼식 준비를 도왔어요. 여러 번 만나면 사이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거 끝나면 이거 해. 네. 에미코 씨의 태도는 변함없이 차가웠고 매몰찼어요. 대체 왜 이렇게 모질게 구는 건지 짚히는데도 전혀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하객석 자리 배치를 확인했을 때였어요. 죄송한데 제 자리가 안 보이는데요? 자리 배치는 에미코 씨가 직접 했는데 제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깜빡했다. 근데 이미 다 결정됐는데? 미안하지만 결혼식에 네 자리는 없어.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적당히 좀 해요. 저한테 뭐 원수진 거 있어요? 그러자 에미코 씨는 절 째려보더니 너랑 꼭 닮았단 말이야. 예전에 내 남친을 뺏었던 그 못된 여자랑.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죠. 그건 원하는커녕 트집일 뿐이었어요.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에미코 씨는 충격에 빠진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기세에 눌린 저는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토모요, 지금 하객석 자리 배치를 봤는데 왜 네 이름이 없는 거야? 에미코 씨한테 안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그냥 네가 약속이 있다던데? 그게 갑자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오빠 결혼식이잖아. 너한텐 꼭 축하받고 싶었는데. 나도 알지.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너무 아쉽다. 정말 미안해. 그래도 피로연애는 갈게. 알았어. 미안해. 괜찮아. 나야말로 고집 피워서 미안해. 솔직히 그 사람이랑 결혼하질 않길 바랬지만 이미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오빠의 행복한 얼굴이 아른거려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결혼식에 가지 못하게 돼서 우울했지만 일 때문에 잠깐 카페에 갔어요. 나간 김에 일을 마무리하려고 들렸는데 의외의 인물을 만났죠.
그럼 그렇게 하자. 상대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는데 그건 분명 에미코 씨였어요. 근데 맞은편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오빠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오빠한테 말했던 대로 전 피로연에 참석했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에미코 씨는 주위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전 도착하자마자 오빠를 찾았어요. 오빠, 결혼 축하해. 토모야, 진짜로 와줬구나. 정말로 고마워. 오빠는 결혼식에 불참한 여동생에게 화도 안 내고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우리 오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용서할 수 없었죠. 참,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저는 함께 온 남자를 오빠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이쪽은 아타츠키 씨야. 아마 에미코 씨랑 아는 사이일 텐데. 사실 그날 카페에서 에미코 씨와 아타츠키 씨가 함께 있던 모습을 봤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난 납득 못해. 우리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미안한데 너랑은 미래가 안 그려져. 너무 갑작스럽잖아. 우리 저번 주까지 사이도 좋았는데. 됐어. 우린 이제 끝이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에미코 씨는 슬퍼하는 그 사람을 두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자리로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 저 여자랑은 무슨 관계세요? 네? 그쪽은 누군데요? 전 아까 그 에미코 씨랑 시누이가 될 사람이에요. 아타츠키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 얘기를 듣고 사정을 설명해줬어요. 아까 그 대화를 듣고 눈치챘지만 아타츠키 씨도 에미코 씨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아타츠키 씨는 에미코 씨에게 진심이었죠. 거기다 일주일 전까지 서로 잘 만났다고 해요. 물론 그때 에미코 씨는 오빠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타츠키 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타츠키 씨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여동생한테 그렇게 무례한 짓을 저지르다니. 솔직히 오빠도 마찬가지지만 아타츠키 씨한테도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의 본성을 밝힐기예요. 잔성이에요. 이러다가 화병 걸려 죽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동맹을 결성해 결혼식에 쳐들어갔어요. 깜짝 놀란 두 사람한테 아타츠키 씨는 에미코 씨와의 관계를 전부 얘기했죠. 저랑 에미코는 1년 정도 만났어요. 그쪽이랑은 2년 정도 만났다고 들었는데 그 말은 에미코가 1년 동안 바람 피웠다는 거죠. 아니야, 너랑 사귄 적 없어. 제 핸드폰에 에미코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일주일 전까지 저희가 사귀었던 증거가 산더미처럼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잠깐만, 보지 마.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아타츠키 씨의 핸드폰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에 결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는 한창 나랑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증거들 안 보여? 뭐야? 이런 짓은 왜 했어? 이미 우리는 헤어졌잖아. 복수할 생각이야? 그러자 아타츠키 씨는 에미코 씨 앞에 서서 당연하지. 난 너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했어. 이런 여자한테 놀아놨다니 내 자신이 한심하다.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너같이 돈도 없는 남자랑 누가 결혼해? 결혼 준비로 바빠서 헤어지자고 못했던 거라고. 네? 결혼식 준비는 전부 나한테 떠넘겨서 한가해 보이던데요? 뭐라고? 거짓말 하지 마. 둘이서 같이 했잖아. 그래요? 전 곧바로 에미코 씨와 대화한 녹음을 재생했어요. 실은 너무 화가 나서 오빠한테 그 본성을 알려줄 증거를 확보하려고 대화를 전부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끝나면 이거 해. 아, 네. 죄송한데 제 자리가 안 보이는데요? 아, 깜빡했다. 근데 이미 다 결정됐는데? 미안하지만 결혼식에 네 자리는 없어. 적당히 좀 해요. 저한테 뭐 원수진 거 있어요? 너랑 꼭 닮았단 말이야. 예전에 내 남친을 뺏었던 그 못된 여자랑.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에미코? 아니, 진짜 꼭 닮았단 말이야. 난 아무 잘못 없어. 그 누구보다 동생을 결혼식에 부르고 싶었는데 그런데 설마 너한테 속아 넘어가다니. 에미코 씨는 저를 매섭게 노려봤지만 아무렇지 않았죠. 에미코 씨는 오빠에게 들러붙었지만 오빠는 팔을 뿌리친 뒤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피로연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피로연이 마무리됐답니다. 하객들도 우리의 대화를 다 들었는지 잠자코 집으로 돌아가줬죠. 가족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남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피로 현장에는 가족들과 아타츠키 씨만 남았죠. 오빠는 벌벌 떠는 에미코 씨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동생이 안 온다고 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제발 용서해줘. 결혼하기 전에 좀 놀고 싶었던 것뿐이야. 사랑하는 건 당신 하나밖에 없어. 난 안 되겠어. 우선 집으로 돌아가. 짐이랑 이혼 신고서는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싫어. 싫다고. 난 결혼할 거야. 아치 씨랑 결혼할 거라고. 울면서 날뛰던 에미코 씨는 결국 가족들한테 붙잡혀 억지로 퇴장했어요. 그쪽 부모님은 오빠에게 울면서 사과했고 모든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며 약속했죠. 이렇게 결혼식 당일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말았죠. 결혼식과 필요한 비용, 거기다 약혼한 뒤에 에미코 씨에게 보내줬던 생활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어요. 위자료는 에미코 씨 부모님이 책임지기로 해서 에미코 씨는 부모님 감시하에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에미코 씨 부모님이 다 갚기 전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감시할게요. 큰 피해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의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오빠한테 미움받을 각오까지 했지만 나야말로 널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하지. 오히려 토모요가 아니었으면 난 그 여자 본성도 모르고 결혼했을 거야. 생각만 해도 진짜 오싹하다.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는 절 원망하기는커녕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에게 제안을 하나 했죠. 있지 오빠. 이번 일로 알았을 테지만 오빠는 여자를 보는 눈이 없어. 뼈저리게 알았어. 앞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나한테 꼭 소개해줘. 내가 잘 봐줄 테니까. 그래, 토모요가 봐주면 안심이지. 하여튼 여동생한테 언제 독립할래? 그러게, 예전이랑 전세가 역전됐네. 이렇게 저는 앞으로 오빠가 멋진 사람을 만날 때까지 여자 보는 눈을 키워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저는 아타츠키 씨랑 친구가 됐어요. 저도 여자 보는 눈이 영 꽝이라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제가 달갑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설마요. 그때 토모요 씨 덕분에 저도 에미코한테 복수할 수 있었는걸요? 저한테 토모요 씨는 구세주나 다름없어요. 꼭 부탁드려요. 그렇게 부탁하는 아타츠키 씨가 왠지 신기해서 무심코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빠는 그거 데이트잖아. 너 좋아하는 거 아냐? 하고 걱정했죠. 지금은 친구 관계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죠. 내 이름은 모모세 마나미, 17살의 고등학생이다. 오늘 내가 할 얘기는 나의 첫 남친 때문에 일어난 대박 사건에 관한 것이다. 우선 내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사실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구석이 없어서 재미없는 소개가 될지도 모르겠다. 성적은 중간 정도이고 운동신경은 둔한 편이며 가입한 동아리도 없다. 패션이나 유행에는 관심이 있지만 얼굴도 그저 평범한 축에 속하고 친구는 많지도 적지도 않다. 몰려다니는 친구들도 나처럼 평범해서 화려하지도 촌스럽지도 않은 편이다. 그렇다고 왕따니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도 멀고 학교 생활은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보내고 있다. 평균적이라는 워딩에 가장 적합한 타입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 유일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G컵이라는 가슴 사이즈 정도? 주변에서 부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슴 크다고 좋을 것도 없고 오히려 징그럽게 생긴 남자들이 자꾸 흘깃거리고 지하철에서 치안을 당한 적도 여러 번이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사이즈가 없을 때가 많고 속옷도 상하 세트로 사기가 힘들다. 내 가슴 사이즈에 맞는 속옷은 디자인도 예쁜 게 거의 없다는 게 나의 불만사항이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방해가 돼서 신경이 너무 쓰여서이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일이라면 제발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고 매일 간절하게 기도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너 절벽 앞에서 그게 할 소리니? 그렇게 화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가슴 큰 여자들은 좋은 게 많잖아. 어쩌고 하는 게 더 열받고 짜증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왕가슴도 절벽도 가장 부러운 건 표준 사이즈라는 것에 의견 일치. 소모적 말싸움은 종결되지만 이게 뭐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지? 또 사춘기를 지난 나이이다 보니 연애에도 관심이 있다. 하지만 17살이 되기 전까지 남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또 얘기하는데 가슴 사이즈 때문에 남자들을 반사적으로 피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 이것도 남친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기 잠깐 시간 있어? 괜찮아. 왜? 수업이 끝나고 혼자서 집에 가고 있을 때 같은 학년인 후지나미 미키야가 말을 걸어왔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그러더니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나랑 사귀지 않을래? 뭐? 난데없이 고백을 받았다. 미키야는 대의원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 몇 번 말해본 게 전부라서
고백을 받은 게 너무 의외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키아는 우리 학교 테니스부 에이스에 그것도 전국대회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유망한 선수라는 거다. 그뿐 아니라 학교에서 유명한 혼담에 성적까지 우수한 결점이라고는 결점이 없다는 것밖에 없는 초대박 인기남. 지금 당장 연예계에 데뷔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애가 고백을. 당연히 학교에서 미키아를 쟁취하려는 여자애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나한테 예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나한테 고백을 했다. 뭘 그렇게까지 놀라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다. 이런 내가 저런 남자애랑 커플이 된다. 상상한 적도 없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꿈도 꾸지 못했던 존재였으니까. 하지만 나도 좋아. 자그마치 전교 모든 여자애들의 로망인 슈퍼스타 미키아에게 고백을 받는다면 그가 시선을 고정하고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백을 하는데 대체 누가 거절할 수가 있을까? 나 역시 예외일 수가 없다. 난 평범하니까. 잘 들어갔어? 오늘 고백 받아줘서 고마워. 나 솔직히 너무 의외였어. 너 정말 내가 여친이었으면 좋겠어? 난 진심이야. 사실 너한테 꽤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어. 같이 대의원 활동하면서 보니까 네가 생각도 깊고 배려심도 깊은 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더 좋아졌어. 나 지금 감동 먹었어. 대신에 우리 사귀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사귄다는 거 다른 애들한테 비밀로 해줄래? 그야 뭐 근데 왜? 중학교 때 일이긴 한데 그때 내가 사귀었던 애가 다른 애들한테 괴롭힘 당했던 일이 있거든. 왠지 알 것 같다. 너랑 사귄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질투할 거야. 내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가 애들한테 나 때문에 괴롭힘 당할까 봐 걱정돼서. 알았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비밀로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사실 미키아 정도의 인기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걱정해주다니. 남친의 배려심에 진심 감동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첫 번째 남친 탄생. 어쩐지 쑥스럽고 들떠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됐지만 이런 행운이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무튼 이 사실은 극비사항인 만큼 데이트는 주로 미키아 집에서 만나서 노는 게 대부분이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모두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아서 집안에서는 거의 우리 둘뿐이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매번 비슷했고 그러다 보니 극히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서로를 깊이 알게 돼버렸다. 마나미, 오늘 난 좋았는데 넌 오늘이 첫 경험이라서 걱정했었어. 나는 네가 내 첫 남친이라서 기뻐. 처음이라 겁도 나고 긴장도 됐지만 미키아는 역시 인기남이다 보니 처음도 아닐 거고 내 기분을 잘 알아주고 리드도 잘하고 모든 게 좋았다. 이렇게 빨리 진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미키아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꽉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처음엔 마냥 들뜨고 이렇게 훈남 남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곳은 그 애의 집 아니면 러브호텔로 한정되어 있었고 만나서 관계를 갖고 나면 각자 집으로 가는 게 데이트라는 이름하에 하는 일의 전부였다. 그것도 미키아는 자기가 만족하고 나면 미안한데 부모님 오실 시간이니까 이제 그만 가줄래? 미안, 나 테니스 연습이 있어서 오늘은 그만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며 서둘러 헤어졌다. 만나서 헤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대략 2-3시간 정도. 아무리 둔한 나여도 이게 정상적인 남친, 여친 관계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기 마련이었다. 점점 의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는데 어느 날 절친이 나나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다. 야, 대박 사건 있는데 들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너 후지남이 미키야 알지? 학교에서 걔 모르면 간첩이지. 글쎄, 걔 다른 학교에 여친 있대. 확실해. 다른 학교? 우리 학교가 아니라? 신상 떴어. 머니로보교 2학년. 이름이 마리나. 내가 아는 건 이게 다야. 진짜?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머니로보 다니는 친구한테서. 나는 아직 못 봤는데 SNS에 둘이 투샷 사진도 올라와 있고 증거 넘친대. 그렇구나. 너도 충격받은 거야? 충격은 무슨, 그렇게 인기 많은 애가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하긴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나나한테 들은 얘기는 빼박 사실인 게 분명했다. SNS에 들어가 보니 마리나라는 여자의 SNS에 두 사람이 다정히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다. 보통 이런 걸 두고 양다리를 걸쳤다고 하고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자면
공식 여친은 마리나이고 나는 그냥 갖고 논 거. 직선적으로 말하면 섹스 파트너로 삼은 거였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나니 그동안 나를 대했던 태도가 전부 이해가 됐다. 혹시 내 가슴이 목적이었을까? 난 그저 욕구를 해소하는 상대에 불과했던 건가? 그렇게 기대했던 첫 남친에게 느끼는 절망감은 생각보다 더 컸다.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따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힘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 느끼는 모욕감, 상실감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다음날 평상시처럼 등교를 했다.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뚜벅뚜벅 맥없이 걷고 있을 때였다. 저기, 네가 마나미니? 우리 학교 교복도 아니고 모르는 여자애가 말을 걸어왔다. 헉! 설마! 다시 보니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애였다. 그 애는 미키아의 공식 여친인 마리나였다. 할 얘기가 있다면서 공원에 가자고 해서 두 말 않고 따라갔다. 속으로 아침 드라마처럼 머리끄덩이라도 잡히는 건가? 너같이 못생긴 게 어디 감히 미키아 근처에 얼씬거리고 난리야. 당장 꺼져. 뭐 이런 흐름? 아침부터 이런 날벼락을 당해야 하나 싶어 등에 식은땀이 났다. 마리나가 한 말을 요약하자면 너 미키아하고 사귀니?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 미키아 일로 나를 찾아온 거였다. 우연히 미키아 라인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됐고 그 메시지로 감을 잡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SNS를 타고 와서 나를 알아낸 거고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남의 남친이나 뺏고 그렇게 할 일이 없니? 너 당장 헤어져. 알았어? 나는 이렇게 화낼 기운도 없고 대꾸할 힘도 없어서 걱정 마요. 난 그냥 섹스 파트너에 불과했던 것 같으니까. 난 너처럼 놀러 다니고 같이 사진 찍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대답이라고 하고 있다니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터져버렸다. 내 모습에 당황했는지 마리나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야, 너 울지 마. 울지 말고 진정해. 손수건 쓸래?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속마음은 따뜻한 아이인 게 틀림없었다. 나는 감정이 북받쳐서 내 얘기를 계속 털어놓았다. 그동안 줄곧 걔네 집 아니면 호텔만 다녔던 거며 친구가 가르쳐줘서 또 다른 여친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까지. 그러자 마리나는 걔 완전 저질 아니니? 겨우 그런 애를 좋다고 사귄 거였어? 왕 짜증나. 자존심 상해. 마리나, 아까는 잘 알지도 못하고 화부터 내서 미안해. 화는 그 거지 같은 자식한테 내야 되는 건데. 만약 서로 그런 관계를 동의했다면 내가 화낼 자격은 없겠지만 그런 의도로 접근했다는 게 경악스러워. 근데 겉으로는 너한테 고백하고 사귀자고 한 거잖아. 네, 이건 고백받은 날 받았던 라인인데 나는 미키아하고 주고받았던 라인을 보여줬다. 그러자 마리나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 마구 화를 냈다. 말도 안 돼. 나쁜 새끼.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아? 양다리 걸친 거 안 들키게 요리저리 머리 굴려가면서 우리 둘 다 속여왔던 거잖아. 그러려고 너한테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한 거야. 진짜 속셈은 널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하려고 한 거고 용서 못해. 처음 비밀로 하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한데 너 관상 보니까 남친 별로 안 사귀어 본 것 같고 속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미키아가 첫 남친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열받아. 그 자식 대가리에 뭐가 들은 거야 대체? 억울해서 엉엉 우는 나를 마리나가 다가와서 꼭 안아줬다.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울어. 너하고 난 오늘부터 미키아라는 놈하고 끝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른 아침 등굣길에 미키아와 헤어질 결심을 한 후 우리 사이에 묘한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멋지게 복수 한 판 벌이는 게 어때? 그 자식이 본색을 숨기고 훈남의 왕자 대우받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어? 피해자가 계속 생길 텐데. 맞아요. 철저히 응징을 해야 돼. 우리는 어느 순간 저질난 미키아를 처절하게 응징하기 위한 2인조 동맹을 결성했다. 지금 집에서 하고 있나 봐. 그래요? 그럼 마리나도 끼고 싶다고 넌지시 말해봐. 지금 라인 보냈거든?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문제 없어요. 마리나처럼 예쁜 여친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 답장 왔다. 괜찮아. 어여와 어여. 라는데? 작전 1단계 성공.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지? 작정대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동영상 촬영해야죠. 사진 찍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심하면 어떡하지?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벌써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을 테니까. 그래, 그럼 촬영해서 너한테 주면 되는 거지? 응, 그럼 내가 쫙 퍼뜨릴게. 그리고 이런 작전을 세운 지 일주일 후. 이거 진짜야?
미키아가? 홀랑 깨네. 걔 테니스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교무실에서 비상회의 열렸대. 아무래도 징계수위 높을 것 같은데? 학교 전체가 미키아에 관한 일로 술렁거렸다. 원래부터 주목받는 존재였지만 이번 일은 결이 다른 일로 화제가 된 터라 더 말이 많았다. 현재 미키아는 벼랑 끝, 아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일 것이다. 역시나 얼굴 표정을 보니 본인도 견디기 힘든 시련인 게 분명했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둘 중 어느 쪽이 될지 판결을 기다리는 초조한 죄수의 표정이 혹시 저렇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오주남이 잠깐 교무실로 와. 네. 드디어 판결을 선고받을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다. 다시 상황을 일주일 전으로 되돌리면 나와 마리나가 라인을 주고받으며 작전을 짰던 내용은 그때 미키아 집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던 술파티에 관한 거였다. 사실 미키아에게는 숨겨둔 비밀이 하나 더 있었는데 중딩 때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집으로 불러서 술을 마시고 노는 취미가 있었다. 나는 미키아에게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때는 그저 의외로 불량기도 좀 있구나 정도로 여기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마리나와 동맹을 맺고 난 후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바로 이 술파티였다. 이걸 증거로 잡기만 하면 하는 생각에 마리나가 현장으로 잠입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술파티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마리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얼굴이나 목소리도 들어가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힘들게 영상을 건졌다.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나는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어카운트로 동영상을 올렸고 나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었다. 얘들아 이거 봐봐. 우연히 발견했는데 진짜 대박이야. 오늘 기분 죽인다. 아, 나 취한 것 같아. 달리자. 이거 미키야 맞아? 어디서 이렇게 우연히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줬다. 학교에서 나와 미키야가 사귄 사실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은 없었다. 작전대로 순식간에 동영상은 전교생에게 퍼져나갔다. 마지막엔 선생님들도 다 알게 되었고 미키야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만약 술을 마신 게 들통난 정도라면 학교를 대표하는 인물인 미키야에게 가볍게 주의를 주고 끝내고 묻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전교생이 모르는 애가 없었고 동영상이 인근 학교까지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학부형들까지 다 알게 되고 학교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 이르자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학교 측도 인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이상 모두가 납득할 만한 징계가 필요했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학내 누구도 그 결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도 없었다. 또 미키야와 같이 술을 마셨던 애들도 보기 좋게 정학 내지 퇴학 처분을 당했다. 결론적으로 술파티는 멤버 전원 퇴학잔치로 마무리를 맺었다는 이야기. 학교에서는 퇴학을, 집에서는 부모님께 설교를, 화가 난 미키야 부모님은 당분간 외출 금지, 핸드폰 몰수에 강경 조치를 하셨고 준비되는 대로 문제 학생의 갱생을 교육방침으로 내세운 어디 산속에 있는 기숙학교로 편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마리나가 미키야를 보러 집에 갔다 왔기 때문이다. 그 동영상 네가 범인이지?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어? 너 내 여친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몰라? 그거야 양다리나 걸치는 저질 양아치한테 그의 응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지. 뭐래니?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여친이 나 말고 한 명 더 있잖아. 마남이라고. 그렇게 착한 애한테 네가 한 짓은 이 정도로도 용서가 안 돼.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 넌 네가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게 문제야. 마나미를 만나러 직접 학교 근처로 찾아갔고 맞짱까지 뜨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정말 경악스럽더라. 너 같은 쓰레기를 남친이라고. 어이상실. 그래서 맞짱 뜰 타깃을 바꾸기로 했어. 너의 첫 번째 죄는 사기죄야. 그렇게 착한 애한테 고백하고 사귀자고 해놓고 이용만 했어. 그러면서 남들한테 날 여친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니? 쓰레기 같은 놈아. 마리나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대신해줬기 때문에 속이 후련해졌다. 지금 마리나가 마키아한테 퍼붓는 건 미리 전화를 연결해두었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마리나는 만약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나라는 게 들통이 나면 미키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면서 차라리 자기가 나서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겠다고 먼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든든한 백이 생길 줄이야. 이렇게 좋은 애를 두고 왜 헛짓거리를 하고 다녔을까? 잘 만났으면 본인도
우리도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나 학교에서 퇴학당했어. 나 이제 산속에 있는 거지 같은 학교에 갇혀서 살아야 돼. 알아? 넌 정말 좋은 부모님을 뒀구나. 갱생의 기회를 다 열어주시고.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도록 해. 내가 무슨 죽을 죄라도 줬어? 술은 나만 마시냐고. 다른 애들도 다 마셔. 나만 억울하게 들킨 거라고. 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더 큰 사고치고도 남을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학교에서 집에서 모든 게 다 완벽했어. 너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너랑 술파티 같이 간 친구 중에 한 명 지금쯤 경찰에 잡혀갔을 거야. 뭐라고? 각성제 복용했다던데 너네들 소변검사 받았지? 너도? 설마. 어떤 학교 운동부에서 각성제 흡입한 게 들통나서 발칵 뒤집혔대. 그래서 다른 학교랑 우리 학교 운동부도 일괄 조사를 받게 된 거고. 만약에 너 취한 상태에서 친구한테 약 받은 거면 어떻게 되겠니? 정말 기억나는 거 없어? 난 잠깐 상상한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던데. 솔직히 너 술 마시는 거 못마땅했고 몇 번이나 말렸었어. 학교에서 알게 되면 정학 아님 퇴학이라고. 그때마다 난 괜찮아. 선생님들이 예뻐하시니까. 내 편 들어줄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서 들은 척도 안 했어. 나 사실 너랑 사귀는 거 많이 고민됐었어. 네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팔 것 같은 예감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마리나! 마약이라니. 마리나가 하는 말은 충격 이상의 충격이었다. 도저히 무슨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단순한 탈선이 아니라 그 정도면 범죄인데?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런 짓을 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 충격이었다. 그리고 만약 미키아가 각성제를 복용했다면 나나 마리나한테도 그런 악마의 손길이 뻗쳤을지도 모른다.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한 얘기를 들으며 이런 얘기를 미키아 앞에서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다니 마리나가 새삼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난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하고 마나미를 배신하고 모욕감을 안겼고 상처를 줬어.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산속이든 어디든 제발 새 사람이 돼서 나와라.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띄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마리나와 미키아의 대화는 끝이 났다. 나는 마리나와 공원에서 만났고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아줬다. 그때 마리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마리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라면 하고 싶은 말을 반도 못했을 텐데. 아니야. 네가 듣고 있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어. 그래도 미키야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벌은 충분히 내렸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이러지 말고 자축 파티 안 할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콜, 나는 디럭스 스트로베리 파르페. 나는 그럼 디럭스 바나나 파르페. 너 근데 말투 반말로 통일 좀 해라. 동갑끼리 웬 존데? 우린 한편이잖아. 그래. 나는 미키아에게 속았고 그 사실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대신에 언제나 함께이고픈 베프를 얻게 되었다. 마리나와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줄곧 친하게 지내고 있다. 마리나는 조금 있으면 멋진 남친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고 현재 행복 절정에 있다. 나는 결혼식에서 친구 축사를 맡게 됐는데 지금부터 너무 떨려서 잠이 다 안 올 지경이다. 나 실감이 안 나. 정말 결혼하는 거 맞아? 남자들도 눈이 있는데 세젤리의 마리나를 누가 그냥 두겠어? 헐, 스타일은 네가 더 좋은 거 알지? 너 내 가슴 놀리는 거야? 아니야. 난 소원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너한테서 남녀 상열지사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내가 요즘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중이라 남녀 상열지사는 당분간 잊어줘. 우리 신랑 친구들 솔로 엄청 많거든? 맘에 드는 사람 있으면 찍어서 나한테 말해? 알았어. 기대된다. 유머 감각에 배려심 많고 예쁜 나의 베프 마리나. 나는 아직 남친도 결혼도 생각이 없지만 마리나와의 우정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이름은 후쿠다 유이. 평범한 30살 주부예요. 오늘은 남편과 형님이 일으킨 터무니없는 사건에 대해 얘기할까 해요. 우선 저랑 남편인 토시우미는 동갑내기 직장 동료로 만났어요. 유이씨, 괜찮으면 같이 식사할까? 둘이서 사적으로 만나자는 뜻이야. 어느 날 데이트 신청을 받았죠. 저도 남편한테 호감이 있어서 기꺼이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 저희는 28살이었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서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죠. 직장 동료라서 토시우미의 일솜씨는 잘 알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랑 두터운 신뢰를 쌓은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데이트를 하며
점점 그 사람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어느덧 2년 후 30살 생일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여느 커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을 약속했지만 토시우미의 본가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인사를 드리러 댁에 찾아갔을 때였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이라 긴장하고 있었죠. 예비 시부모님이 따뜻하게 절 맞이해 주셔서 안심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는 한 명이 더 살고 있었죠. 그건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 제 시누이가 될 아이미 씨였어요. 뭐야? 네가 토시오미 여친이야? 생각보다 훨씬 평범하네. 첫 만남부터 태도가 무례했어요. 시부모님과 토시오미는 어설프게 화제를 돌릴 뿐이었죠. 아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거겠죠. 그리고 환영의 의미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는데 뭐야? 나 내일 촬영 있는데 이렇게 칼로리 높은 걸 내오면 어떡해? 아이미 씨가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전 당황했지만 토시오미가 아이미 씨를 감싸줬죠. 미안, 우리 누나는 잡지 모델이거든. 아, 그렇구나. 멋지세요. 너 꾸밀 줄도 모르지? 이거나 보고 참고 좀 해. 그렇게 말하며 건네준 잡지는 30대 여성 패션 잡지였어요. 전성 모델 같았지만 표지에 실릴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았죠. 유명세도 없는 모델이 저렇게 과시하고 자만하는 게 황당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축하 케이크인데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 내심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부모님과 토시우미의 행동은 예상을 뛰어넘었죠. 세 사람은 아이미 씨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케이크를 치웠어요. 결국 홍차만 마시기로 했죠. 케이크를 먹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왜 이런 상황에서 아이미 씨가 최우선되는 걸까요? 이날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사히 인사를 다녀온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보다 8살 많은 오빠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죠. 유이,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이미 했지. 아까 혼인신고했어. 뭐? 벌써? 예, 축하한다. 저번에 부모님 댁에 남편 데리고 갔는데 오빠는 꼭 이럴 때만 바쁘더라. 나도 휴가 쓰려고 했는데 급히 호출이 들어왔거든.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참 잘됐다. 너 같은 말갈량이를 데려갈 남자가 있다니 진짜 다행이다. 그래, 여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오빠도 체면이 안 서지? 이 녀석이? 참,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응, 괜찮아. 부모님이 오라고 하시던데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그래? 일단 알겠어. 오빠가 본가로 오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마침 유급휴가 중이었지만 남편은 갑자기 쉴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마중을 나왔는데 유이, 왔어? 일단 눈 감고 거실로 가자. 하고 이상한 요구를 하길래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오빠에게 이끌려 거실로 갔더니 좋아, 이제 눈 떠. 어? 이건... 눈을 떴더니 그곳에는 순백의 드레스가 있었어요. 바로 웨딩드레스였죠. 그리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레스는 대여하겠다고 들었지만 모처럼 결혼식이잖니. 우리가 주는 결혼 축하 선물이니 사양 말고 받으렴 유이. 직접 드레스를 사서 저한테 선물하신 것이었어요. 정말로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드레스였죠.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해주다니 부모님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네가 입기에는 옷이 너무 아까운데 뭐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으니까. 오빠는 이렇게 짓궂게 말했지만 얘도 참, 실은 네 오빠가 드레스 사라고 보너스를 우리한테 전부 다 줬단다. 엄마, 그건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오빠도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물론 선물에 대해서는 시댁에도 말씀드렸고 다들 이 드레스를 칭찬해줬죠. 결혼식 준비는 잘 돼가? 피곤해 죽겠어.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 너한테만 맡겨서 미안해. 나도 일 끝나면 도와줄게. 부탁해.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거든. 아 참, 혹시 누나한테 들었어? 뭘? 누나도 결혼할 예정이래. 그래? 만나고 있는 남자분이 있는 것도 몰랐네? 나도 깜짝 놀랐어. 남자친구가 생긴 건 알았는데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됐거든. 엄청 빠르다. 같은 업계 사람인가 봐. 나중에 누나 만나면 축하해줘. 그럼 당연하지. 형님이 결혼한다는 깜짝 뉴스가 들려왔어요.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이라니 과감한 결정이죠. 그 후에 신랑 얘기도 들었어요. 상대는 IT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나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모델 일을 해서 그런지 화려한 사람을 만나는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그 후에 한 번은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그게 있지. 그이가 당장 결혼하고 싶대서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했지. 아, 우리 신혼여행은 두바이로 가기로 했어. 회사도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돈도 훨씬 많이 벌걸? 그렇게 자기 자랑을 끝도 없이 늘어나서 정신이 혼미했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이니까 지금만큼은 진심으로 축복해주기로 했죠. 하지만 형님이 결혼하기로 결정된 지 몇 달 후, 저희 결혼식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전 외출을 마치고 집에 와서 문득 웨딩드레스가 생각나서 옷장을 열었더니 뭐야? 내 드레스가 없잖아! 드레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였어요. 패닉이 돼서 온 집안을 뒤졌는데도 없었어요. 제가 외출하기 전에 남편이 집에 있던 걸 떠올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내 드레스가 없어졌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 아, 그거 우리 누나한테 줬어. 줬다고? 왜? 그게 있지. 그리고 남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형님의 약혼자가 자기 어머니 생일날 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나 봐요. 사실 문제될 건 없지만 그 날짜가 하필이면 제 결혼식 날과 같은 날짜였죠. 원래는 내년에 할 예정이었지만 형님이 기필코 올해 결혼식을 하겠다면서 남편한테 결혼식을 양보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으니까 이미 준비를 다 마친 저희 결혼식을 그대로 자기 결혼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정신 나간 요구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형님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물론 제 드레스까지 양보했다는 거예요. 지금껏 시댁 식구들이랑 지내면서 눈치챈 건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형님의 온갖 응석을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형님은 폭군처럼 자랐고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저는 당장 형님에게 연락했어요. 형님, 제 드레스 돌려주세요. 아, 토시우미한테 들었구나? 근데 안 돼. 그건 제 옷이잖아요. 내가 뭐 훔쳐갔니? 니네 남편 허락까지 다 받고 가져간 거야. 그 옷 주인은 저예요. 남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남의 결혼식을 가로채다니 그러는 법이 어딨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끄러 죽겠네. 이미 늦었어. 절차는 다 끝내놨거든? 이제 와서 소란 피워봤자 소용없다고. 그럼 적어도 제 드레스라도 돌려주세요. 남편 돈 많다면서요. 남편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이제 와서 준비해봤자 늦는다고.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네 드레스만큼 마음에 드는 것도 없거든?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한 짓을. 오버 좀 하지마. 너보다 내가 더 예쁜 신부가 되지 않겠어? 시누이라고 해도 한 가족이니까 얌전히 축하나 해. 형님은 미안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이 아주 뻔뻔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부부싸움이 일어났죠. 아내보다 누나를 더 우선하다니 제정신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나가 곤란하다는데 어떡해? 계속 누나 타령이나 하고 징그러워. 그렇게 네 누나가 좋으면 누나랑 결혼해. 나도 더는 못 참아. 참다 폭발한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그 집에서 나와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부모님도 화를 내셨지만 오빠가 훨씬 더 불같이 화를 냈죠. 걱정 마. 내가 꼭 복수해줄게. 오빠만 믿어. 차분한 오빠의 말에는 들끓는 분노가 느껴졌어요. 원래 오빠는 순한 성격이지만 소중한 사람이 상처 입었을 땐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죠. 어릴 때 제가 괴롭힘 당해 울면서 집에 돌아오면 오빠가 그 애들을 혼쭐 내줬고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면 늘 제 얘기에 귀 기울여줬어요. 남편한테 누나 타령 좀 그만하라고 했는데 저도 남편이랑 비슷한가 봐요. 그리고 오빠가 제안한 복수 방법은 한 달 후 드디어 형님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원래 그건 내 결혼식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자 분노가 들끓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미 결혼할 생각은 버린 지 오래거든요. 그럼 맹세의 키스를. 시기 클라이맥스에 치닫자. 실례합니다. 호쿠다 아이메씨. 체포장이 발부됐으니 서까지 동행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남자 하나가 문을 박차고 힘차게 걸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 오빠는 현역 경찰로 절도 등을 다루는 형사과 소속이었죠. 저는 경찰에 드레스 도난 신고를 넣었는데 마침 거기가 오빠네 관할이라서 이 사건은 오빠가 직접 맡게 됐던 겁니다. 하필 결혼식 당일에 한창 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체포하러 들이닥친 건 우연의 일치라고 칩시다. 거기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신랑 가족 등 하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두의 주목을 받은 신부 옆에 선 신랑은 허둥대기 바빴죠. 잠깐만! 이건 우리 올케한테 받은 거라고! 시누이 본인이 신고한 겁니다. 가족이라도 절도죄는 성립하거든요.
그러자 남편도 곧장 달려와서는 그건 내가 준 거라고! 부부 공동재산인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이건 저를 비롯한 유이 가족이 선물한 거라서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절도 공모 혐의가 있으니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미, 빨리 설명해! 난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드레스 좀 입은 건데. 너한테 무슨 말을 들어봤자 이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경찰 조사를 기다리도록 하지. 잠깐만, 나 좀 도와줘! 하지만 두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오빠한테 체포당했답니다. 그렇게 신랑과 하객들은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 남겨졌죠. 물론 저는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지금까지 형님을 잘못 키운 시부모님은 비난을 받으며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유죄가 됐어요. 제가 합의를 보지 않고 재판으로 끌고 갔거든요. 벌금형에 처한 형님은 드레스값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받았죠. 거기다 신랑에게 위자료까지 청구당했답니다. 참고로 결혼식 비용도 신랑이 지급했던 모양인지 그 돈을 상환하라는 요구에 두 사람은 거액의 빚을 지게 됐죠. 물론 저도 이혼할 때 위자료를 청구했고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답니다. 오빠의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까지 한 달 동안 철저히 준비해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2천만 원에 달하는 신혼여행 적금을 둘이서 모았는데 그 돈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혼했어요. 저희 집은 임대주택이었는데 전 남편에게 살림살이를 전부 양보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도 남기기 싫었고 위자료를 두둑히 받아서 새 집을 꾸릴 여유가 있었거든요. 결국 전 남편은 빈털터리 상태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혼한 직후에 회사를 퇴직했지만 동료가 말해주기를 도난 사건이 알려져 전 남편은 해고당했다네요. 전과자를 고용해주는 곳은 좀처럼 없어서 지금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빚을 갖고 있대요. 오빠 말로는 변호사를 통해 채무를 정리해도 상당 금액이 남고 이번 일은 면책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안심했답니다. 전 남편이 제가 고생해 쌓아올린 걸 전부 망쳤으니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수지에 맞거든요. 그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오빠는 저한테 원한을 품고 복수하지 않을까 항상 시댁 식구들의 거동을 확인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황을 자주 알려주는데 결국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집이랑 땅을 팔아 낡고 좁은 빌라에서 살면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한다네요. 하지만 형님은 응석바지로 자란 탓에 성실히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형님은 미모를 앞세워 돈을 벌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번화가를 찾았지만 이런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을 봤다고 순찰 중이던 오빠가 얘기해줬어요. 시부모님이 가난에 쪼들려 변호사에게 상담도 받지 못해서 나쁜 마음을 먹을까 걱정이 됐는지 오빠는 시부모님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대요. 개인 파산과 채무 정리에 대해 조언을 들었다고 하네요. 역시 경찰관이라니까? 경찰은 힘든 시민들을 평등히 도와줘야 하잖아.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봤자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피해 보상금은 톡톡히 받아내야 되잖아. 오빠 말을 듣고 아차 싶었어요. 그러다 야반도주라도 하면 본전도 못 찾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저도 반성했어요. 전에 인사 갔을 때 형님이 막대 먹은 사람인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누나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죠. 앞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번 실수를 솔직히 말하고 상대 가족에게 문제 없는지 철저히 확인할 거예요. 참고로 그 드레스는 형님이 입었던 걸 또 입기는 싫어서 패션과 학생들에게 기부했어요. 잘 만들어진 옷이라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기뻐했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갑자기 오빠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야, 유이야! 왜? 그게 저번에 상사가 맞선을 시켜줬는데. 뭐? 오빠 41잖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아니, 난 일이 바빴던 것뿐이야. 거기다 돌싱 여동생이 걱정됐거든. 나는 신경 쓰지 마, 오빠. 어떤 사람인데? 나보다 5살 어린 36살이야. 대화를 나눠보니까 차분하고 참한 느낌이었어. 근데 내가 여자랑 얘기해본 게 전 여친 이후로 처음이라.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단 소리구나? 면목 없다. 괜찮아. 그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온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빠의 행복을 도와줄게. 듬직하다 내 동생. 고마워. 저는 당분간은 결혼 생각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때 절 도와줬던 오빠를 위해 사랑의 큐피트가 되어주기로 했답니다.